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던 40대 여자입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몇 번을 다시 덮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런 사연 채널을 볼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저런 걸 몰랐을까? 나라면 진작에 알아차렸을 텐데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 제가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서웠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꿈꾸고 계신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동네에서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서 컸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게 과일을 팔았어요. 위로 남자 형제가 없어서 제가 장녀 역할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살림을 도왔고 동생들을 챙기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제가 나서는 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연애를 느지막이 시작했어요. 20대에는 일이 먼저였고 30대에는 부모님 뒷바라지가 있었고 그 사이 남자를 안 만난 건 아니었는데 딱히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없었어요. 결혼은 언젠가 하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어느새 30대 후반을 지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결혼 조건에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거나 이혼한 남자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흔이 넘으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내가 너무 조건을 따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사람이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든 게 그쯤이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얼마 안 돼서 지인 소개를 통해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식당에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딱 첫눈에 인상이 좋다고 느꼈어요. 머리도 단정하고 걸음걸이도 조용한 사람이었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도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마디씩 맞장구를 치거나 그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혼자였더라고요. 전에 결혼한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는데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 발견됐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진단을 받은 지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던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입원한 날부터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전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형제가 없고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가까이 없었거든요.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관련 서류 처리, 조문객 응대, 화장 절차까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인데 몸은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그때 달려온 사람이 예비 남편이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제 옆에 조용히 서서 필요한 걸 하나씩 챙겼어요. 밥을 못 먹은 걸 알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있어줬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울 틈이 없었거든요. 예비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쪽 손을 제 손 위에 살짝 올려뒀어요. 그날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고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남편이 밥을 먹다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저도 혼자 감당한 시간이 있어서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말이 전철을 잃은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상처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같은 무게를 알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감마저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난 지 6달쯤 됐을 때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미선 씨,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만나다 헤어지는 것보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친구 정숙이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분 좀 나서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미선 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번은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숙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자꾸 뭔가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직장 회식도 꼭 가야 돼요? 하고 물었고 돌아오면 많이 늦었다면서 차갑게 변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전철을 잃고 사람에게 지쳐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집을 알아볼 때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당연히 지금 살던 동네 근처를 생각했는데 예비 남편은 처음부터 외진 곳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전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요.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 매물만 들고 왔어요. 주변에 마트도 없고 대중교통도 드문 곳이요. 저도 직장이 있고 생활 기반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도 결혼하고 직장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겠냐고. 이제 둘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식이었어요. 그 말이 처음엔 다정하게 들렸어요. 근데 나중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딘가 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떼어내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불편함을 제가 애써 눌렀어요. 본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로 한 건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8개월쯤 됐을 때예요. 예비 남편이 먼저 상견례를 하자고 했죠. 저는 친구 정숙이를 동석자로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가족이 없으니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리를 채워줘야 했죠. 남편 쪽에서는 남편과 여동생이 나온다고 했어요. 딱 넷이 조촐하게 자리를 갖는 거였어요. 신호이를 말로만 듣고 실제로 처음 본 건 그 자리에서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아래라고 들었어요. 첫인상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옷도 잘 입고 말씨도 정갈했죠. 자리에 앉아 먼저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말도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신우이의 눈이 저를 향할 때와 남편을 향할 때가 달랐달까요? 저를 볼 때는 웃고 있었는데 남편을 볼 땐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 예비 남편이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자리를 비우자마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신우이는 웃으면서 시선은 입구 쪽에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돌아오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전 그때 신우이의 손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을 많이 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손떨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요.
모든 자리가 끝나고 남편이 차를 가져오겠다며 먼저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 잠깐 사이 신우이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신우이의 시선이 주차장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얼굴에서 순간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웃음으로 빠르게 덮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근데 뒤에 무슨 말이 오려고 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했는데 차에 타고 나서야 손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작게 접힌 메모지였어요. 그걸 천천히 펼쳐봤어요. 흘려 쓴 볼펜 글씨였어요. 102동 301호에 꼭 가보세요. 주소도 없고 설명도 없고 딸랑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정숙이도 그 메모를 봤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쪽지를 받은 다음 날도 저는 그 메모를 서랍에서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102동 301호.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이 동호수만 적혀 있었어요. 어느 아파트인지도 몰랐어요. 신우이가 왜 이걸 줬는지도 모르겠고 어딜 가라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일이 생겼어요. 예비 남편이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히 어딜 간단 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있다가 저도 모르게 외투를 걸쳤어요. 아마 그 쪽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저도 뒤따라갔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뒤 남편 차가 멈춘 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 아파트 단지였는데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입구 옆 단지 안내판에 동 배치도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걸어간 방향에 102동 숫자가 보였어요. 저는 입구에서 멈추고 따라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다른 여자가 있구나 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가 쪽지를 준 것도 남편이 이 단지에 드나드는 것도 그 순간엔 그렇게만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다음 날 정수기를 만났어요. 정수기도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이거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한다. 가봐. 네가 확인해야 결론을 내리든 말든 하지.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가봐야 한다는 거. 근데 그 말을 정수기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는지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몇 번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신었다가 벗고 현관 앞에 서서 3번은 돌아섰어요. 그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102동 입구에 서서 잠깐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3층을 눌렀어요. 복도로 나오니 조용했어요. 낮이라 사람들도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301호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초인종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걷었어요. 다시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21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잘 먹지 못한 것 같은, 오래 햇빛을 못 본 것 같은 낯빛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저를 보는데 눈빛도 좀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데 놀라지도 않았고요. 경계도 없었어요. 피곤한 눈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왜요? 이제 여기서도 살지 말라던가요? 전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제가 예비 남편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더 쥐죽은 듯 지내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따지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감정을 쓰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그 에너지조차 없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요, 전 동훈 씨가 보낸 사람 아니에요. 여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경계가 생기는 게 보였어요. 그럼 누구예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저는 21번 들이마셨어요.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겨우 침을 삼키고 꺼냈어요. 저는 곧 동훈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0.5초였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요. 창백하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들어왔어요. 공포였어요. 제가 봐온 어떤 공포의 얼굴보다 날 것이었어요. 오래 억눌렸던 무언가가 단번에 터지려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터뜨릴 수 없어서 안으로 꾹 눌러 담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시 말을 걸어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철컥 소리가 났어요.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얼굴이 하했어요. 눈은 약간 붉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공포 대신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러더니 절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복도 양쪽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에 말했어요. 거기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요.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등이 서늘해졌어요. 카메라, 감시. 이 여자는 지금 이 집안에서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옥상으로 와요. 계단으로.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어요. 저는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손이 발발 떨렸어요. 대체 이 여자는 왜 여기 있는지, 카메라가 뭔지,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계단을 올랐어요. 옥상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낮인데도 햇볕이 없어 꽤 쌀쌀했어요. 잠시 후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타났어요. 겉옷도 없이 왔는데 추위가 느껴지는지 아닌지 계절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옥상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섰어요. 저도 따라가 여자 앞으로 섰어요. 우리 사이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한다고 했죠? 제 얘긴 하던가요? 여자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어요.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굴을 건드렸는데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더니 절 똑바로 봤어요. 전 지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전 그 이름을 다시 들었어요.
최동훈 씨 전처예요. 전 이미 죽었다고 했겠죠.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가 막힌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전처.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분. 동훈 씨 호적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실종 상태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법적으로 제가 죽은 사람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세상에서 없어질 날이요. 전 가까스로 물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잠깐 옥상 난간 너머 아래를 바라봤어요. 멀리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다른 세상 소리 같았어요. 그래도 동훈 씨가 제가 살아있도록 허락해 준 거니까 고마워해야겠죠? 전 나가도 된다는 연락이 와야만 나갈 수 있어요. 안에서는 항상 카메라가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들린 순간 전 제가 결혼하려 했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며 잠깐 허공을 봤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남편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지금 넣으면 나중에 크게 된다고. 나중엔 친정적 유산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난 잘 모르니까 그냥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자가 잠깐 멈췄어요.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거든요. 그 뒤로 멍을 달고 살았어요. 어디 부딪혔다고 넘어졌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다 멀어졌어요. 내가 피한 건지 그 사람이 밀어낸 건지 나중엔 구분도 안 됐지만요. 저도 도망치려고 2번 시도는 했어요. 첫 번째는 친정에 전화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먼저 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다고,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순진한 엄마는 사위 말을 들은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말이 익숙하게 들려서요. 조용하고 먼저 나서지 않고 상대가 편한 대로 맞춰주던 그 방식이요.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기가 싫었어요. 두 번째로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하러요. 근데 거기서 서류를 보여주는데 제 이름으로 진행된 부채가 여러 건이더라고요. 이혼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도. 여자의 목소리가 거기서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날 밤이 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난 방에 있었는데도 들렸어요. 너 하나만 없어지면 내가 다 받는 거잖아.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없어지면 다 받는다. 그 문장이 이어지면 무슨 뜻이 되는지 여자의 상황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새벽에 잠든 척하다 서재를 뒤져보니까 보험 서류가 나왔어요. 내가 피보험자예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수익자는 그 사람 이름이었고요. 바람이 불어서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흔들리는 건지 그냥 그런 느낌인 건진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묵묵히 내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얼굴이 전과 달리 보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모습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벽에 가방을 샀어요. 나가려고요. 아니 살려고요. 근데 현관문을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양쪽 다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자물쇠로 바꿔놨더라고요.
여자가 절 보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때부터예요. 나가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허락할 때만 나갈 수 있게 된 게. 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허락.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어딜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게 지금 이 여자의 현실이라는 게. 실종 신고는요. 몇 년 됐어요? 5년 이상 생사가 확인이 안 되면 법원에서 실종 신고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론 사망한 것하고 같아져요.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났어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그럼 이 여자가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남편은 보험금을 받고 그리고 저와 재혼을 하려 한다는 것. 그 순서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속이 울렁거려서요. 차갑고 조용한 옥상 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발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신우이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동희 씨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죠. 제가 여기 이사하던 날 동희 씨가 짐을 들어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묻고 나서도 너무 직접적인 말이었나 싶었어요.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인간한테 못 당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원망도 없고 완전한 용서도 아닌 말이었어요. 오래 삭힌 감정이 남긴 자리 같았어요. 여자가 먼저 옥상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다가 한번 멈추더니 절 돌아봤어요. 언젠가 절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했는데 아가씨였네요. 원망은 안 해야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려갔어요. 전 혼자 옥상에 남았어요.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 평범한 오후, 내가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대로 결혼할 순 없다는 것. 이튿날 아침, 정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아 만나자고 했어요. 정숙이가 바로 나온다고 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남편 차를 따라갔던 것, 102동 단지에 들어가는 걸 봤던 것, 그리고 어제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것까지요. 중간에 목이 막혀서 멈추기도 했어요. 정숙이는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어떤 상태야? 몰라.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자 말이 사실이라면 너 지금 엄청난 사람이랑 결혼하려 했던 거야. 알아. 근데 왜 떨고 있어? 울어. 아니면 화를 내던가. 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뭔지 모르겠었어요.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전 잠깐 생각했어요. 확인해야지. 느낌으론 아무것도 못해. 서류로 봐야지. 정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너 격리 오래 했잖아. 서류 보는 눈 있잖아. 그걸 써.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감정은 나중에 해도 됐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따로 있었어요. 일단 예비 남편에 대해 제가 아는 것부터 종이에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것들, 실종신고, 기한, 보험, 가족관계 증명서. 생각해보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었어요.
남편이 전처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서류에 사망이 아니라 실종으로 올라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격리 일을 오래 하다 보니 행정 서류 다루는 데는 익숙했어요. 개인이 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부로 볼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이 사정을 간략하게만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며칠 후였어요. 법무사분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전 배우자란에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내용이 실종이었어요. 신고된 날짜도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공식 서류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법무사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며칠을 집에만 있었어요. 밥을 차려 먹기도 귀찮고 TV 켜기도 싫고 그냥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미선 씨,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많이 바빠요? 이번 주말에 볼 수 있어요? 저는 짧게만 답했어요.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아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흔들리면 안 됐어요. 그러다 그 여자한테 다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더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얼마나 됐는지, 실종 신고 기한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요. 이번엔 무작정 가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한테 연락이 왔을 때 시간을 확인했어요. 지방 현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잠깐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말없이 비상계단 쪽으로 눈짓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다 알아들었어요. 저도 말없이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옥상에 올라오니 이번엔 날이 흐렸어요. 그 여자는 이번에도 겉옷 없이 올라왔어요. 다시 왔네요. 네,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난간 쪽에 기대서 섰어요. 시누이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그 여자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동희 씨요? 네. 왜 저한테 쪽지를 줬는지, 자기 오빠인데 그 쪽지를 저한테 건넨 이유가 뭔지요. 그 여자가 난간에서 몸을 떼더니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동희 씨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오빠가 재혼한다고요. 상견례도 곧 할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동희 씨가 한참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고. 그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다음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상견례 날 시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던 것.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입구 쪽을 확인하던 눈빛.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오빠 옆에 앉아서 그 쪽지를 언제 건넬까 재고 있었던 사람의 두려움이요. 동희 씨도 그럼 여태 그 사람한테 억눌려서 산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동훈 씨가 다 관리했어요. 유산도 생활도. 전에 동희 씨가 결혼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그게 몇 년인지 몰라요. 수십 년을 자기 오빠 눈치만 보면서 산 거예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그 사람한테 눌려 살아온 피해자요. 쪽지 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혼잣말처럼 했는데 그 여자가 들었어요. 그랬겠죠. 자기 오빠가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는 상견례 때 신우이와 한 악수를 생각했어요. 빠르게 스치듯 지나간 그 악수,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건넨 그 메모지, 그게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혹시 실종 신고 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 여자가 잠깐 먼 곳을 봤어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럼 그 전에 뭔가를 해야 해요.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가씨나 그쪽이나 저나.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감이 생긴 그 눈빛. 오래 꺼져 있던 불씨 같은 게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난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옥상 바람 속에 두고 내려왔어요. 그게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강요할 순 없었어요. 그 여자가 7년을 버텨온 방식이 있었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건 저한테 용기를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왔는데 내용은 짧았어요. 할게요. 도와줘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두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7년을 숨어있던 사람이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짧게 했어요. 알겠어요. 뭐든 같이 해요. 셋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몇 주 뒤 오후였어요. 정숙이와 저 그리고 그 여자요. 우리 셋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허락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타이밍에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카메라가 있으니 나간다는 게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나왔다가 남편이 카메라를 확인하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정숙이도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였어요.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받았어요. 언니, 저예요, 동희. 알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신우이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내가 거기 가서 언니 좀 데리고 나온다고. 오랜만에 같이 밥 먹는다고 하면 오빠가 허락할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괜찮겠어요? 그러다 오빠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요즘 오빠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 없어서 크게 의심 안 할 거예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전 그 담담한 뒤에 뭐가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다만 이번엔 무서운 것보다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거고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요. 다 끝나고 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얼마 후 그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동희 씨가 오빠한테 전화해줘서 잠깐 나가도 된대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신우이가 남편한테 전화 거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오빠 나 거기 가서 언니하고 밥 먹어도 되지 하고 물었을 그 순간을요. 그게 얼마나 떨렸을지요. 장소는 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신우이는 직접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찻집 문이 열리고 둘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전 말을 못했어요. 신우이가 절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 정숙이, 그 여자, 신우이까지.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차를 받아서 한 모금씩 마셨어요. 어색함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정숙이는 처음 본 얼굴들이었고 신우이와 그 여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은 거였고 전 그 모든 걸 묶어낸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먼저 신우이를 봤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나와본 것도. 미안해요, 진짜로. 신우이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말인지는 두 사람이 알았어요. 그 여자가 잠깐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알아요. 그게 다였어요.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외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두 마디였어요. 그때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무거운 분위기를 건드렸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좋네요. 그 말 한마디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왔다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먼저 이 말을 꺼냈어요. 오늘 여기 나와줘서 고마워요. 특히 동희 씨한테도 고맙고요. 신우이가 제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선은 찻잔에 고정된 채였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정리했어요. 서류도 있고 정황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강한 건 따로 있었어요. 법적으로 실종 상태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쌓아온 게 다 흔들려요. 실종 신고에서 실종 선고를 받으려 했다는 것. 그 사이에 와이프를 그렇게 두고 있었다는 것.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설명해야 해요. 어떤 말이라도요.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근데 내가 나서면 그 사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전 그 여자의 눈을 봤어요. 맞아요. 어떻게 나올지 무섭죠. 근데요, 이대로 가면 기한이 끝나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없어요. 신우이가 그때 처음으로 끼어들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있으면 할게요. 오빠한테서 나온 것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오빠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희 씨는 빠져도 괜찮아요. 신우이가 잠깐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들키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보고 있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정숙이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법무사를 만나기로 한 건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사안인데 잘 봐줄 것 같은 분이었어요. 법무사를 만난 건 며칠 후였어요. 그 여자의 상황부터 설명했어요. 실종 신고가 된 경위,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까지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이 없었어요. 다 보고 나서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실종 신고가 나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선고가 나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이분이 직접 나서 주신다면 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무사가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돌아오는 길에 넷이서 잠깐 걸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신우이는 중간에 먼저 갈라졌어요. 예비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밥 잘 먹고 데려다 줬다고 짧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신우이가 떠나면서 그 여자 팔을 한번 살짝 잡았다가 놨어요. 그 여자가 신우이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저 사람도 이제 잘 살아야 할 텐데. 혼잣말 같은 거였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예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 이번 주말에 반지 맞추러 가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너무나 다정한 말투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21번 들이마신 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좋아요. 전화를 내려놓고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이에요. 이어서 정수기한테도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너도 같이 가줘. 정수기 답장은 바로 왔어요. 알았어. 나 뺄 생각하지 마. 전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구나 싶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몇 번 깼고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억지로 누워있다가 해가 뜨는 걸 보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로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화장을 했어요. 평소처럼요. 아니,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요. 오늘만큼은 흐트러져 보이기 싫었어요. 그 여자한테 확인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괜찮아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나가도 된다고 연락 왔어요. 전 그 문자를 읽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얼마 뒤 예비 남편과 만난 약속 장소는 강남 쪽에 있는 반지 가게였어요. 예비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로 가는 길에 정수기와 먼저 만났어요. 정수기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너 괜찮아? 솔직히 괜찮진 않아. 근데 할 수 있어. 정수기가 제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놨어요. 그래, 오늘 끝을 보자. 그 여자는 가게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하기로 했고요. 법무사분도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었어요. 정수기는 저와 가게에 함께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들어왔어요. 화난 얼굴이었죠. 절 보자마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어요.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새삼 무서웠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기가 옆에 있는 걸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정수기도 웃으며 받아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수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음이 안 나왔거든요. 직원이 다가와서 반지 샘플을 가져왔어요. 남편이 몇 가지를 골라서 살펴봤어요. 저한테도 골라보라고 했어요. 저는 진열대에서 눈을 들어 남편을 봤어요. 동훈 씨,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남편이 절 봤어요. 전 부인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죠? 찰나였어요. 0.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짧게요. 그리고 다시 자연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몇 년 됐죠. 그건 왜요? 갑자기?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좋은 생각만 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봉투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요. 남편이 봉투를 받아서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4번이었어요. 전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실종이라는 글자. 예비 남편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행정 처리가 늦어진 거고요. 실제로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남편이 문 쪽을 봤어요. 들어온 사람은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여자를 보자 귀신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하얘졌어요. 혈색이 한꺼번에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멈췄어요.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요. 눈도 피하지 않았어요. 7년을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발걸음이 또렷했어요. 당황한 예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너 지금 뭐... 오랜만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담담했어요. 떨리지 않았죠. 그 목소리가 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아니까요.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미선 씨, 이 사람은... 알아요. 전처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종 신고가 된 분. 기한이 얼마 안 남은 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분이 뭔가 낌새를 챘는지 슬그머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남편이 수습하려고 손까지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미선 씨, 내 이야기 들어봐요. 이게 보기엔 이상해 보여도 사실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정숙이가 그때 노트북을 꺼냈어요. 저는 그 틈에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어요. 핸드폰을 잡고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정해둔 내용이었어요. 와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부터 같이 봐요. 화면에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법무사분이 검토한 내용이었어요. 실종신고 날짜, 실종 선고 기한, 보험 계약 내역, 차곡차곡 정리된 것들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이건...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수 있다면서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제 자신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예비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눈을 피하는 걸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나 살아 있었어요. 비꼬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더 무거웠어요. 7년 동안 그 집에서 아주 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려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거 줄게요. 반지 대신에. 남편이 그 서류를 봤어요. 고소장 접수 확인증이었어요. 변호사 선임은 이미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들은 다 기록될 거예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전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말 중에 진짜가 몇 개나 될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처가 죽었다고 했죠? 조용히 살게 하려던 거 친구도 멀리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다 정리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분이 답이니까.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고요. 이분이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나가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했고 카메라는 항상 켜져 있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해놓고 그 기한이 끝나면 보험금 타고 나한테 또 같은 짓을 할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때로는 격양된 목소리보다 이게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잘해준 거 기억해요. 엄마 장례식에서 옆에 있어줬던 거. 그게 전부 계산이었다는 것도 이젠 알아요. 나를 봤던 게 아니라 내가 혼자라는 걸 봤던 거잖아요. 가족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르기 딱 좋았던 거죠.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거 안 통하니까 그렇게 보지 마요. 사기 혼인 예비, 감금, 실종 신고 허위 조작 관련해 고소장 접수했고 이제 당신이 뭘 말하든 어떻게 수습하려 하든 다 늦었어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 얼굴을 저는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역겨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왔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옆에 있던 정수기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갑시다. 이런 인간하고 더 할 말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여자도 일어났어요. 정수기도요. 셋이서 나란히 가게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을 열기 직전에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요. 문을 밀었더니 차가운 바깥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근데 시원했어요. 우리는 셋이서 나란히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그 여자가 말했어요. 떨리네요, 지금도. 실은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셋 다 잠깐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한 번에 다 말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진짜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더라고요. 현실은 훨씬 더디고 훨씬 지루하게 진행됐어요.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고 그 여자가 직접 나섰고 법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움직였어요. 실종 상태로 신고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지내왔는지 이것들이 하나씩 정리됐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7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으니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엔 증명이 됐어요. 처음엔 예비 남편은 이 모든 걸 부인했어요.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오해가 있다고요. 근데 여자가 직접 진술을 하고 그동안 감시 카메라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했던 상황까지 기록으로 남으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밟아나갔어요. 몇 달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도 저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지금 그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법무사가 해결해준 쉼터에 잠깐 있다가 지금은 작은 방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좁고 오래된 방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얼굴이 달랐어요. 처음 옥상에서 봤을 때 그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처음 봤을 때하고는 눈빛이 달랐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먹고 있어요. 제가 해 먹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잠은 잘 자요? 가끔 무서운 꿈 꿔요. 근데 잘 자요. 그 여자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예비 남편과 일이 진행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평생을 오빠 그늘에 있던 사람이었으니 그 상황이 다 드러나는 게 여러 의미로 무너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제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신우이였어요. 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했어요. 잘 살아요. 진짜로. 응원할게요. 그 문자를 아직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될 뻔한 그 사람은요, 지금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걸로 됐어요. 요즘 저는 당분간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저를 더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정숙이는 지금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미선아, 너 그때 진짜 용감했다? 사실 친구가 해준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용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서웠거든요.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고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소파에 있기도 했고 그 여자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용감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 쪽지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발이 안 떼어지는데도 102동 방향으로 걸어갔던 거, 그게 다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누군가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새 출발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계신 분들, 그 설렘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설렘 뒤에 있는 것들에 더 눈에 크게 뜨세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진심인지 설계인지 느낌만으론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받아든 분이 계신다면 제발 무서워도 가보세요. 그 발걸음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는 저로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누구라도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